제11장 제2의 도주. 홍영희 교수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가 이 여름방학 중에 있는 대학과 하물며 강주 시내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녀의 남편인 한정민 지점장이 학교에다가 여러 차례 그녀의 행선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느냐고 전화로 문의해 왔기 때문이었다. 박찬우도 그녀를 만나 무슨 할 얘기라도 있는 듯 여러 차례 연구실과 아파트로 연락을 취했으나 그녀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구경철 의원도 역시 전화 연락만으로는 그녀의 행선지를 알 수 없었다. 여름방학이 되어 지난 봄에 왠지 쫓기는 기분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홍영희를 다시 만나보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해보았던 황준현도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경철은 그녀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홍영희는 왠지 모르게 자기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별말이 없는 데다 조용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자세는 감히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녀는 나긋나긋하다. 그녀의 그 여성다운 분위기는 처녀 시절의 그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였으나 자신을 맞이해주는 그녀의 모습은 예나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 점이 그의 열정을 끓게 했던 것이다. 구경철은 정신없이 그녀에게로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몸으로 뻗어가는 자신의 손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구경철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점은 오히려 구경철을 놀라게 했다. 안정된 가정과 훌륭한 직장을 가진 그녀가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는 의아심을 풀지 못한 채 그녀와의 하룻밤을 같이 지냈던 것이다. 그를 받아주는 그녀의 자세는 완전히 수동적이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거나 경직시키지 않았다. 구경철은 놀라다 못해 약간은 당황한 마음으로 그녀를 마음껏 가졌던 것이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를 아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천박한 분위기를 풍겼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 의젓하고 고결한 분위기는 연방 구경철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하였다. 그러나 조금 이상한 일은 그런 일이 있은 후 언젠가 그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엉뚱했던 것이다. 저 구경철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구경철 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웬일이세요? 구경철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연인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애인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그녀와 구경철 자신이 애인이라는 사실을 어투로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다. 사람이 어디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감격의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이 며칠이 지났다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정치활동 하시느라 피곤하시죠? 목소리가 많이도 상하셨군요. 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시죠. 저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시고 정치활동에 전념하시어 큰 정치인이 되세요. 네. 전화는 벌써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쉽게 몸을 허락하던 그녀가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몇 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엉뚱한 소리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 엉뚱한 소리가 그를 화나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었고
언제나 구경철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나마 그녀의 엉뚱한 소리까지도 얻어들을 수 없게 되었다. 설마 누구에게 납치된 것은 아니겠지. 그는 묘한 생각까지 다했다. 그러나 구경철은 문득 그녀가 누구에게 납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겪은 그녀는 분명히 남다른 여자였다. 그녀는 어쩌면 어떤 인습의 속박을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와 동시에 가슴속에 남다른 갈망을 지니고 있는 것도 같았다. 갈망을 지녔기에 그녀는 갈증을 지녔고 그녀는 그것을 풀기 위해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가능성도 있는 듯 했다. 자식 크는 재미나 재산 불어나는 재미나 살림하는 재미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여자는 아닌 듯이 생각되어지는 것이었다. 구경철은 그렇게도 엄정하고 고상하면서도 사색적이던 그녀가 갑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렇게도 그 모습을 변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녀와 그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을 같이 지낸 탓일까? 그녀는 왠지 파격적이고 불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란 없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그녀의 행방이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황준현은 무슨 급한 용건이라도 있다는 듯이 급히 차를 몰고 강주에까지 내려왔다. 그는 자신이 이곳으로 내려와 봐야 아무것도 할 짓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홍영희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지가 2주일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가히 자신이 만들어내다시피 한 홍영희 교수였다. 석 박사 논문을 지도하였고 대학의 자리도 자기가 알선하였다. 여자란 한 남자가 일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주면 언젠가는 정조의 벽을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을 홍영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외로움 탓이었을까? 그는 아무런 언어적인 표현도 없이 그녀를 지속적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다. 어떤 한 남자의 아내이고 두 딸의 어머니였지만 그 지성과 감성 그리고 미모 등은 그녀를 언제나 신비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를테면 그의 내면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인생의 보물이었다. 그것의 존재가 지금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그는 더 견디지 못하고 차를 몰고 여기 강변도시로 내려온 것이었다. 지난 봄에 그녀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는 늘 생각하곤 했었다. 그는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와 영구히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녀와의 관계가 육체적으로 가버리면 열정이 열정을 불러 그것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는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모든 것에 영구한 비밀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날이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일거에 사라지게 된다. 그는 그 순간 홍영희에게 무슨 범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직감하였다. 그렇게도 차분하고 단정한 그녀가 그렇게 자세를 흐트릴 턱이 없었다. 내면의 큰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는 듯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그녀가 실종되다니 봄철에 그녀의 그 흐트러진 모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는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무슨 큰 수나 생긴 것처럼 헐레벌떡 차를 몰고 강주로 내려왔으나 막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막상 그녀가 근무하는 학교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외부인 출입 금지의 편말이 교문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파트로 가보았다. 언젠가 홍수지던 여름, 그녀와 함께 지냈던 그 아파트였다. 이곳 강주에 내려오니 어느 곳 한 군데도 그녀의 입김이 서려있지 않은 데란 없는 듯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는 그 행방이 묘연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이 생소한 강변 소읍을 횡하니 떠나지 못하고 좁다란 골목길을 차를 운전하면서 쏘다니고 있었다. 매스컴의 커다란 사진을 곁들여 긴 글을 자주 쓰기로 유명한 주연식 교수는 신문지상에서 강주의 대학이 조기방학에 들어간 것을 알고 학교와 집으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았다. 그녀가 조기방학이 되어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보통 겨울방학 기간 중에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이나 축하 전보를 보내놓으면 계약이 되고 나서 그것을 받아본 그녀는 반드시 감사한다는 답장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로부터 전화 한 통, 엽서 한 장 없었다.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주연식으로서는 홍영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가 그녀를 잊을 수 없는 이유란 역시 그녀의 여성다운 살풋한 분위기와 그녀 특유의 고상한 멋 때문이었다. 주연식은 이를테면 홍영이의 대학원 학생 시절의 연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구경철이가 그녀의 대학생 때의 연인이었다면 분명히 주연식을 사귄 것은 대학원 학생 때였다. 그들은 꽤 깊이 연애했다. 남들이 가는 설악산도 같이 가보았고 제주도도 같이 가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으로 골인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둘의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주연식의 여건이 전혀 그럴 계제가 되지 못했다. 백면서생인 그가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국문학을 전공했던 홍영이는 국내에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으나 매스컴학을 전공한 주연식은 어차피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하여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랑이라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란 그만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세월이란 이름의 물결에 휩쓸리면 떠나려 가지 않는 것이란 없다. 홍영이는 혼기에 쫓기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그녀의 결혼을 서둘렀다. 그녀는 코를 깨어 도살장에 나가는 소처럼 부지런히 선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던 것이다. 인생이란 원래가 이런 것이다. 한 인간이 가지는 찬란한 꿈이란 현실 속에서는 햇살 속에 사그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한정민과의 결혼에 있어서 무슨 뼈에 사무치는 슬픔 같은 것이 있었나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워낙 반편스럽게 구는 구경철의 존재가 다소 의식되기는 했으나 주연식의 존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편과의 사이에 해소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가 은행원답게 모든 인간관계를 금전의 대출과 상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데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도 그런 남편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평탄한 들판을 흐르는 세월이란 이름의 강물에 휩쓸려 그저 떠내려 가기만 하면 별탈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강물의 걸림돌에 의해 일대 전기를 맞고 있었다. 누구도 그것의 종말을 예측할 수 없었다. 어쩌면 강의 하구까지 무사히 흘러가지 못하고 강둑을 흘러넘쳐 엉뚱한 방향으로 흩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